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전반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메인 관련한 어떤 그런 뉴스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에 관련한 그런 뉴스나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뉴스,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관한 중점적인 얘기. 그래서 어째나 저쨌건 이제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관한 걸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저께 11,800달러 위까지 이제 잠시 올라갔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저의 관점은 아직까지 변한 건 없어요. 여기서 그 12,000불을 만약에 넘으면은 그건 진짜 14,000불까지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제 살짝살짝 반등을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해놓고 어떤 그런 걸 이제 떨구지 않은 상태 내에서 아마 알트코인 이슈 같다 차별화 장세를 아마 앞으로도 이제 순차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몇 개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코인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나코인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슈가 뜨면 늦는다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USDT 마켓에 이게 페어가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BKRW도 중요하고 AUD, 그러니까 호주 달러 이런 것도 중요한데 USDT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USDT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마나코인이 향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60원대? 58원에서 70 몇 원까지, 75, 5, 6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당분간 있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쭉 지켜보시면서 저가에 가지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장기 홀딩을 하시고,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마나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DCG 그룹의 오너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의 오너이기도 한 베리 실버트가, 여기 보면은 트위터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기가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와 제네시스 트레이딩 코인데스크의 부모다. 자기가 이제 전체적인 지분에 관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마나코인, 호라이젠이 있고 LPT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만 좋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생뚱맞은 게 이제 마나코인이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올려놓으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받은 물량을, 자기가 가진 물량을 대중들한테 떠넘기고 물리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허접한 싸구려 장사꾼들 있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 말을 되게 현혹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시장을 키우거나 주식시장에 관여된 것도 사실은 대중 상대로는 사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진짜 큰 사기, 예를 들어서 수백조, 수십조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한테 사기를 치려면 이런 허접하게 지금 몇 원 되지도 않는 코인 같다 뭘 물량을 떠넘겨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얼마에 들어갔는데. 그럼 비트코인 지금 천 몇백만 원에 사는 기관들도 이 사람한테 물량을 지금 어떻게 보면 떠안고 있는 거네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마나코인을 일단 말씀드렸고, 여기 호라이젠 있고 LPT가 있죠. 호라이젠하고 LPT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단은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순서적으로 아마 LPT가 먼저 될 수도 있고 호라이젠이 먼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시세 분출이 향후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쨌든 코인베이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항상 있으니까. 자, 그리고 비트비넥스에서 여기 보면 에이다를 보세요. 비트코인 페어, 그리고 USD 페어, 달러 페어, 그리고 USDT 스테이블 코인 페어 해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그 페어에 관해서 상장을 시켰다, 에이다를. 그래서 비트비넥스가 전 세계에 이제 양대 산맥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동양 측에서는 USDT 마켓이 있고, 서양 측에서는 서클사에서 찍어내는 USDC가 있어요. 서클사를 만들어낸 건 골드만삭스고, 그리고 그 골드만삭스가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DCG에 직접적으로 인젝션을 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USDC를 찍어서 유통량을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유동성을 늘려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에이다가 여기 상장됐는데, 빗비넥스에 상장되는데 왜 조용하냐라고 보실 분이 있겠지만,
향후 유동성 장세에서 아마 다시 한번 펌핑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코인,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중요하다, 매집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가 XEM 2.0에 관해서 심볼,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플랫폼적인 성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그게 11월 달로 연기됐다. 원래도 이것도 3분기예요. 근데 연기됐죠. 3분기, 4분기로 연기시켰고, 자, 네오코인도 연기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코인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연기시켰어요. 11월 달로. 거기서 일단 공통점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XEM이 비트플라이어라고 하는 일본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비트플라이어가 일본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어떤 그런 거래소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정도 되는데, 근데 빗썸이나 업비트보다 일본 거래소가 훨씬 까다로워요. 코인도 몇 개 상장되지도 않았어. 우리나라 같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상장시키고 막 딜리스트 시키고 그렇게 막 양아치짓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진짜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2년 만에 일본 코인이 들어갔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2년 동안 하락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2018년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장을 겪어서 지금까지 하락장이었는데, 지금 보면 2년 만에 일본으로 들어갔다. 근데 중요한 게 OMG 네트워크라고 오미세고도 2년 만에 일본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라인의 링크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거는 체인링크가 아니에요. 라인의 링크라는 코인도 얼마 전에 비트맥스라고 안 하고 비트막스라고 할게요. 발음상. 비트막스에 이 친구도 일본 거래소에 들어갔어요. 고향 나라인 일본으로 갔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뭔가가 있는 거라는 거죠. 향후 시장에 대대적인 방향성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코인들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장기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짜증난다. 그때 한번 펌핑 한번 코베에 올라가면서 펌핑 한번 줬는데 조용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면 레딧에서 본인들이 이제 리워드 하는 게 있거든요. 좋아요 뭐 이런 거 눌러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이제 그 코인을 뭐 어떤 뭐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플랫폼 개변을 하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콘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OMG가 참가를 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레딧에서 OMG가 됐든 무슨 코인이 됐든 만약에 발표돼서 1위권에 만약에 입상이 되면 아마 그것도 시세 펌핑의 일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표는 아직까지 안 나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되면서 SV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캣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매스미디어에 지금 나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SV가 나왔을 때 같이 또 비트코인 캐시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SV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이 적잖아요. SV를 내가 만약에 SV의 값어치 관해서 몰라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으면 의미 없는데, 어쨌든 분할돼서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만약에 시장에 발생되면 시장 불안이 가중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폭락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폭락은 하겠지. 하나의 코인이 탄생을 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골드나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개념이 아니에요. BSV하고 똑같은 급의 코인이 지금 나오려고 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몰라. 근데 내가 이 BCC 코인에 관해서 BRBTC에서 얘기를 하는 뉴스를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비트코인 SV가 탄생했을 때 시장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도 막 폭락을 하고 캐시도 폭락하고 SV가 막 2배, 3배 올라가고. 근데 언제 이게 나오냐, 그게 또 중요하고, 상승장일 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막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들어가면 그거를 명분 삼아서 또 세력들이 대중들을 또 페이크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서
상승장이 하반기 들어서는 오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BRBTC CEO가 비트코인 캣 백설 로드맵 만반의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백설 로드맵 재단 투표 메커니즘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어쨌건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시기적인 거나 뭐 디테일한 거는 향후에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BK가 그래도 찔끔찔끔 상승을 해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이 여기 보면 OTC 심벌에 이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왔어요. 이게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한다 그 이슈가 터졌죠. 그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쨌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한 배를 탔다는 거죠. 우리는 중국 세력이 틀리고 미국 세력이 틀리다 이렇게 보지만, 알고 보면 본인들끼리는 정벽 고안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알기 때문에 OTC 마켓에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미리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라이트코인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어떤 분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총량이 과거에 비해서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GKC 같은 경우는 뭐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긴 한데,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알트 수익은 비트코인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에 투자해서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든 원화로 뭐 벌든 달러로 벌든 USDC로 벌든 모든 거는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적립을 야금야금 해두는 게 먼 미래를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수렴은 비트코인에서 끝난다. 그래서 어쨌건 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비트플라이가 이더리움 클래식 51% 공격 재차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4천여 개의 블록을 재구성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시세적으로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 뭐 해킹당할 우려도 있다, 거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비탈릭 부텔린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포스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포스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포를 더 늘려야 돼요. 그걸 더 굳건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근데 생뚱맞은 말을 비탈릭 부텔린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보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선동당하고 시세는 안 가지. 그럼 결국에 그러다가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코어 51% 공격 대응할 화이트 리스트 공개, 뭐 어쩌고 솔루션을 해야 된다,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면 사람들은 아, 이거 뭐지? 내가 이거 괜히 샀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그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 클래식 양이 거의 세 번째예요. 비트코인 다음 가장 높아요. 84밀리언이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개인이 어떤 그 생각하는 판단으로 모든 거를 판단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켈이 이더리움 신탁을 미국 세계 신고 의무 기업으로 등록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펌 10을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가 예전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신고 의무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트코인이 막 급등했어.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이야. 이더리움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더리움이 향후에 시세 분출을 다른 코인들보다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나열되어 있는 코인들 있죠. 어떤 게 먼저고 후일지 몰라. 그건 선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총 따라 가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ETF하고 연결이 분명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제사항을 가만히 보면 ETF하고 똑같아요. 종이장 한 장 차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0년 10월 달에 FATF 권고 안에서 트래블 룰에 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미국 FED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뭐
하여튼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점점 디테일하면서 이게 이제 결정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지금이 어느 시점이랑 비슷하냐. 이더리움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16년도 비트코인 상승하기 직전 상태 있죠. 이때. 제가 딱 요때쯤 많이 샀거든요. 2016년도 요때쯤. 그러니까 한참 막 올라갔을 때도 샀는데 50만원? 50만원 400달러 400달러부터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찔끔찔끔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서 5월달 6월달 한 7월달 정도 지나니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조정을 반 정도 주고 이때도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2020년 이더리움이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 그러니까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더 큰 시세 폭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2020년에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에 관해서 누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에는 동감을 해요. 이더리움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털어가지고 이더리움을 사놨었고 결과가 아직까진 나쁘지 않은데 좀 지켜봐야 되고 닉 헬만이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리 실버트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나? 여기 보면 호라이젠 오늘날 2016년에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같다. 호라이젠 사는 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리 실버트가 옆에 밑에다가 그 답글을 하나 달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2012년에 7달러로 샀을 때 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그래서 호라이젠 코인을 막 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GKC가 지금 막 반등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코인 시장, 블록체인 뭐 어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산업이 부흥되고 저변확대되고 막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시세 분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2012년에 비트코인을 7달러 샀을 때와 똑같다. 그거와 비슷한 이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욕을 하던 말던. 자,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큐텀에 관해서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시세가 올라가기 전부터 사실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약간 물려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큐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이번 달 말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번 달 말에 오프라인 스테이킹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플립사이드 크립토가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비체인은 사실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시세가 일단 올랐어. 그러니까 제로엑스도 사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 특히나 베이직 어텐션 코인 같은 경우는 300원에서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매집해서 누굴 물리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다 괜찮은 코인이다. 큐텀, 뭐 비체인, 제로엑스, 베이직 어텐션 뭐 다 괜찮게 보고 있고 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코 윌콕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지캐시의 그거거든요. CEO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책임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다음 트랜잭션 볼륨량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메사리에서 이 통계가 나온 건데 요즘 들어서 이 유동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캐시에.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 베리 실버트나 그쪽이 관여가 돼 있긴 하겠지만 뭐 하여튼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테더를 빼고는 1, 2, 3위 3위권 안에 이번에 들어갔다. 이걸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중국 국영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산업은행은 다가오는 디지털 위안화의 지갑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한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클레이코인하고 제가 연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해서 제가 일단 이거를 에피타이저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무원의 독점 금지위원회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디지털 결제 활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7월 말에 나온 뉴스예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CBDC를 내기 시작하다니 여기 보면 국영은행 디지털 위안화 그러면
국가와 국가가 전송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특히나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에서 활용성에 관해서 이제 특화되게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이 PBOC가 동작을 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중국이 어떠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앞질러서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권 보유량도 사실은 중국이 1위예요. 네. 엔트파이낸셜 그쪽이. 자, 여기 보시 알리바바인가 엔트파이낸셜인가 하여튼 그쪽이. 그리고 클레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클레이가 요 근래 급등을 했어요. 그죠? 원래도 좋게 봤었는데 제가 우리나라도 되게 매스컴이 되게 양아치인 게 뭐냐면 클레이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제 뉴스를 뿌려 사람들한테 뭐 코인 개수가 얼만데 언제까지 얼마를 뿌린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코인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서 리플같이 막 뿌려지면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걸 일단 밑밥을 깔면 사람들이 살까 말까 주저해.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뭐 보라코인이 이제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막 펌핑이 있었죠. 근데 보라코인 전에 코스모가 사실은 클레이튼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어. 근데 코스모가 악재 뉴스가 있었죠. 급작스럽게 코인을 엄청나게 막 발행을 해서 나중에 뭐 얼토당토 안 한 말로 그걸 얼버무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신용을 잃었어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클레이튼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라코인 업비트에 상장됐죠. 펌핑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클레이가 어떤 일부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펌핑이 또 있었어. 그러면서 또 업비트에 상장된다는 어떤 그런 캡처된 사진이 돌면서 사람들 기대치가 막 올라가. 그죠? 그러면 중간에 악재 뉴스에 이 코인을 던진 사람들, 이 코인을 못 산 사람들은 결국에 이 뉴스에 놀아난 거밖에 안 돼. 근데 결국에는 클레이 코인이 라인 코인 있죠. 라인의 링크 코인 있죠. 이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고 비슷하게 갈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예요? 지금 링크 코인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론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클립 지갑에 결국에는 클레이가 처음으로 이제 유통되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 리플 코인, 뭐 라이트 코인, 뭐 G캐시, 무슨 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다 결국엔 다 들어가서 결국엔 페이먼트 시장하고 아니면 뭐 VR하고 관련된 뭐 게임 산업하고 다 연동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악재 뉴스를 잘 섞어서 가려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내부 충돌로 인해 비트메인이 안트마이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비트메인은 뭔가가 있다. 뒤에 뭔가가 있을 거다. 비트코인 시세까지 오르락 내리게 만들 정도까지 만드는 게 비트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캐시를 우습게 안 보는 거예요. SV가 태어났을 때 이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BCC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것도 아마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2020년 6월과 7월 안트마이너 주문을 최소 2-3개월 연기할 예정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문은 빠르면 9월 또는 10월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9월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다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뉴스를 제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가만히 다 섞어서 보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S19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안트마인에서 뽑아내는 가장 최신 기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시율을 가장 많이 채취할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조종하는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채굴 집단이겠죠. 근데 그 중에 메인도 사실은 비트메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트마이너를 확보 못한 중소 채굴자들은 결국엔 해시레이트를 올려놓으면 가격은 올라가서 좋지만 장악력이 이 물건이 풀리기 시작하면 장악력이 떨어져.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래서 어쨌건 9월하고 10월 연기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트메인 드라마를 비난하고 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내부 갈등 때문에 우지왕과 장코탄이 싸우고 있다. 근데 IPO 얘기는 간간히 나오고 있어. 거기다가 싱가포르에 거래소 런칭한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8월달 중순인가? 중순부터
아마 상품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품 시장에.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메인이 외부 간섭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지연이 회사의 내부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뉴스에 쇼에 놀아나고 있는 거고, IPO가 나오면 비트메인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가 비트닷컴이 싱가포르에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되고 비트코인 캐시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들이 움직이는 것 중에 메인 핵심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 어떤 그 즉시 페이먼트 결제하는 거에 관해서 허가를 내리고 뭐 이런 거에 관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FED 나우라고 프로젝트명인데 그래서 이거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코비드-19는 탄력 있는 즉시 지불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의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브레인라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FED 나우는 2023년 또는 2024년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해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까지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때까지를 목표로 삼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은 기축통화 그러니까 통화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기축통화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우리도 엑센추어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지금 공급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거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나중에 뽑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지 않게 만들고, 통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거를 디지털 달러를 뽑아내기 시작한다, 이게 이 시스템을 정립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있는 그냥 달러 시스템 있죠, 페이퍼머니 시스템, 이거에 관해서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후회를 도모하는 거죠. 중국은 지금 밑작업을 치고 있는 거고.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그림을 딱 준비했어요. 여기 딱 부익부 빈익빈 경계가 확실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지 못해. 근데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외 뉴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들한테 그 세금 폭탄도 되게 많아요. 부자 증세에 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향후의 먼 미래를 생각하면 5%의 엘리트 빼고는 평균적인 삶을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 가만히 보세요. 조세 체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급여, 연봉 되게 많은 사람들 세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이 내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 회식비 주고 회식비 내고 뭐 이것저것 쓸 돈 쓰고 세금 빼고 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 비등비등하게 아마 집에 가져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런데 근시안적인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냐면, 제가 아까 코비드-19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염병, 기상이변, 범죄, 물리적인 산업 축소로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 거다. 저는 이런 텅 빈 거리를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사람들이 지금 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모든 산업이 계속 어떤 그 재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동하면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페이스북, 애플, 뭐 아니면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사실은 단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은 지금 코비드-19가 막 창궐하는데 그거보다 더 극심한 게 나올 게 분명하고, 기상이변이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숨을 못 쉴 정도의 어떤 그런 시절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고, 누가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도 뭐 포르쉐 911을 샀다, 뭐 2억 6천 주고 샀다고 그래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결국에는 범죄의 피해자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그리고 물리적인 산업의 축소로 결국에는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거리에서 상점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유통업을 하시던 분들 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론지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거리에 다니지 않을 거다. 물건의 이동은 결국에는 로봇이 할 거고, 그죠? 오토매틱된 자동차들이 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상세계에 관해서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마나코인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마나코인은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에 내가 부동산을 지금 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산 사람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 막판에는 사람들이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모든 것들을, 직업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다 영위해서 밥을 먹고 사는 시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통용되는 거는 페이먼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마 블록체인이 100% 활용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게 무슨 코인이 됐든 그게 스캠이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배불려 주고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그리고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코인들이 다른 나라들을 거쳐서 일본 본국으로 들어갔다. 이게 그냥 관광 일은 아니라는 거죠. 클레이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먼 나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 거래소에 입점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항상 진짜 감사를 드려요. 제가 뭐 댓글 못 달아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다 제가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진짜 감사를 한 번 더 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